안녕하세요. 인사권님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이라는 좀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특히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뤄낼 수 있다. 물론 천재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따라서 그래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점점 요즘에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한국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430원 가량 정도 됩니다. 그저께는 1,440원도 찍었다가 내려오고 이랬는데 1,4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달러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위안화의 경우에도 1위안당 200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로화, 파운드화 이런 것도 상승을 하고, 결국에 이제 원화가 가치가 덜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원화 약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건데, 달러 인덱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촬영 기준으로 98.9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반면에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이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빠져나가는 달러가 들어오는 달러보다 많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를 많이 풀어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국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아주 뚜렷한 경제 위기, 코로나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아니면 IMF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도 지금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이나 환율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금리 인하도 못하고 있어요. 원래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통화 정책도 못 쓴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지금 한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한계 기업이나 이게 적자 상태의 기업들이 굉장히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수금 사건도 지금 이게 늘어나면 보통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최근에 좀 미수금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법인 파산 사건하고 법인 회생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법인 파산 사건이 더 큰 폭으로 늘었어요. 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회생은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좀 채무를 좀 감해주겠다, 이런 제도고요. 파산은 나 더 이상 장사 못하겠어 라는 제도예요. 파산은 딱 정리를 해버리고, 회생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인데, 법인 파산 사건이 회생 사건보다 큰 폭으로 는다는 뜻은 더 이상 이제 회사를 운영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2025년 8월까지 올해만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의 파산 신청, 법인 파산이라고 하는데, 법인 파산 신청이 법인 회생보다 약 1.7배가 많았고요. 2018년만 해도요, 회생이 파산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이 980건, 파산이 806건이었는데 2025년의 경우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법인 파산 신청이 1459건, 법인 회생 신청이 876건이에요. 통계는 띄워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조업이 지금 어렵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수 침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내수 침체라는 건 한국이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은 내수 비중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몇몇 산업군을 제외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방산 같은 몇몇 산업군을 제외하면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의 제조업보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경험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 걱정인 거는 전반적인 법제도,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점차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국난을 극복하거나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널널하게 일하고 좀 쉬엄쉬엄 하자라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좀 어려워도 사람들이 의식을 좀 바꾸고 우리가 좀 먼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젊은 층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지나 여러 가지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체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젊은 층에도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데, 젊은 층이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어차피 미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20대나 30대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사실은 놀러 간다거나 워라밸을 생각하고 있다는
가정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30대지만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 상당수의 제조업도 어렵지만 건설업 같은 것도 좀 어려운데 이 건설업에 대해서 특히 한국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세력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면서 이 건설업 구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건설업은 결국에 건설을 해서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이해관계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이 건설업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높아지다 보면은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건설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설업에 대해서 규제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고 그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에 전가되는 비용들이 많아지게 되고 건설이나 건축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낮아질 수가 있고 결국에 이 건설업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뿐만 아니라 이 내수가 죽는 데 있어서 건설업을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값에 대해서 무조건 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또 걱정인 건 뭐냐면 이렇게 건설업계가 어려워지고 이 소위 말하는 토건족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토건족이 뭐 무너졌다. 만약에 무너졌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면 건설을 하는 단가나 원가는 더 높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대규모로 파산하고 대규모로 다 망하게 되면은 이 건설을 하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은 다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될 거고요. 과거 영국에 이제 어려웠을 때 제조업 업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무언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건설 업체를 한국에 와서 이제 돈을 주면서 건설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뭐 환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원화가 점차 가치가 떨어지고 소위 말하면 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요. 여기다가 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까봐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했었는데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즘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봐요. 전월세 상승을 미친 듯이 견인하는 정책들이다. 전세는 소멸시키는 정책이니까 결국에 월세가 많이 오르는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세의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서울의 주요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극화돼 있어요.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 매물도 꽤 많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전세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월세의 큰 폭의 인상이죠. 제가 라이브에서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OECD 보고서에서도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 인상을 억누르는 이제 억제 요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 논문이 많아요. 이 전세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은 월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주택자를 굉장히 악으로 보는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없어진 상황인데다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표로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매물이 더 급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정말 어렵고 선호하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점점 더 좋은 이제 주거지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OECD에서 보면 한국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4.7%였습니다. 그러면 소득 대비 14.7%면 높은 수치가 아니죠. 참고로 영국이 좀 비싸기로 유명한데 23.2%고요. OECD 평균은 20.5%입니다. 그 서울 관련으로만 이제 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연구원의 2024년 서울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그러니까 1년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의 배수를 R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균 37.7%였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 빌려서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대비해서 연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거의 100만 원을 벌면 37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거비로. 우리가 흔히 집주인들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임차를 하고 있고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영끌을 막 걱정하면서 집주인들을 걱정하는 분들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분들에게도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임차 가구라는 뜻이죠. 특히 서울의 경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R114 리서치랩 자료에 따르면요, 5월 말 기준으로 강남구 평균 주담대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남구 집값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서울 전체 평균 주담대를 기준으로 보면 3억입니다. 3억. 정확하게는 2억 9천 얼마인데 어쨌든 3억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 집값, 평균 집값을 고려해보면 과도한 수준의 대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집을 사서 들어와서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소득을 봐야겠죠.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가구, 이게 상위 20%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가 4.6배입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울 소득 상위 20%의 가구는 1억 2,481만 원 소득이고요.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704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총소득은 6,423만 원, 중위소득은 5,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4년 기준이에요. 집이 있는 사람은 보통은 이제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위 뭐 절반 이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상대적으로. 이 정도 소득이라고 하면 중위 이상일 테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아까 서울 전체 평균 주담대가 3억이라고 했으니까 뭐 생활비를 쓰고 뭐 저축률을 한 50%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대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뭐 경제 침체가 완전히 와서 위기가 와서 대량 실업과 대량 도산이 일어나면 좀 다르겠죠. 어쨌든 대출 규모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사실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 가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임차를 많이 한다는 건 처음에 사회초년생이거나 서민들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차 이제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37.7%, 서울 기준이지만 37.7%를 임차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이게 40%가 되고 50%가 될지도 모르죠. 이번 정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이 방향성으로 정책은 낼 것 같아요. 물론 뭐 지방선거 등이 있어서 이 정책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이번 정권이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주식이나 이런 걸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일반적으로 사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주식을 진짜 잘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는 될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하신다라고 하면 보통의 기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걱정할 분들이 아닌데,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대출비를 갚고 주거비로 월세를 얼마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민이나 중산층이 뭐 선호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서민들이 생존하기에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사실 분이라고 하면 절약하고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뭐 고시원이든 썩빌이든 이런 데 들어가야 살아야 될 것 같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서울에 들어올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거지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고 넓은 평수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집 살 생각은 없고 다른 걸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월세 계약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뭐 분들은 뭐 그냥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월세 계약을 재계약이든 아니면 신규 계약을 빨리 하는 게 향후 월세 상승에 그래도 좀 대비할 수 있는, 2+2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일개 개인이 뭐 무슨 거대한 사회 흐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정치인들의 정책에 뭐 물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이래서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어지는 사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할 수 있고 뭐 주거비 부담이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삶을 설계하고 이거에 따라서 재테크나 여러 가지 플랜을 시행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주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현재 20대 30대가 이걸 안 하게 되면 40대나 50대 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가처분 소득, 주거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의 질은 완전히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